대통령실이 오늘 오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엽니다. 한편 체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내일 열리면서 특검의 첫 구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쿠팡 이야기 해볼 텐데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이 장관급 회의를 연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눈에 띄는 건 또 외교 라인까지 함께 온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쿠팡 이 사태라는 게 이게 일파만파예요. 이게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김범석 의장에 대하는 태도,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를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미국의 정관계에다 로비는 하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 보고할 때 기획재정부 업무 보고 때 이미 했던 얘기예요. 네. 무슨 팡인가 내가 이 어기고 있다. 아예 회사를 망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지시가 된 거죠 오늘. 그래서 정책실장이 주재를 하는 건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재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나오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도 나오고 좀 거의 총망라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도 나오고 게다가 이제 안보라인, 외교라인까지 외교실장, 국가안보실장도 좀 참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경찰청 관계자도 나오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정보 유출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혀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있고 배상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고 있고 말이죠. 게다가 또 이 쿠팡이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아주 애매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미 간의 무역 관계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복잡한 방정식이 됐다. 그런 이제 맥락에서 오늘 그야말로 긴급 장관회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게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미 관계에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오늘 긴급 회의를 열은 것 같은데 오늘 사실 미국발 이제 기사를 보면은 트럼프 일기에서 백악관의 안보 보좌관 했죠.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SNS를 통해서 이거 미국 기업에 대해서 한국 기업이 규제를 너무 강화하는 것 같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시각으로 보고 있고 유감이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죠. 네. 오브라이언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기관 공직자들도 지금 그런 SNS를 통해서 지금 쿠팡을 지금 옹호하는 듯한 그러한 지금 의견들을 표출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 이제 미국에서 로비력이 뭐 강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로비의 자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미 알려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도 이게 가볍게 볼 것이 아니고 단순한 정보 유출 이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한미 관계에 있어서 이 무역 관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수사도 빨리 해서 우리 국내 우리 가입자들의 피해 사례뿐만 아니고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국회도 나서서 빨리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뭐 쿠팡에서 뭐 오늘 포렌식 등을 통해서 뭐 3천여 개 정도만 나갔고 주요 내용은 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외부 유출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단 30일과 31일 날 이 국회에서는 과방, 정무, 국토, 기후노동, 기재위 등 5개 쿠팡 상임위에서 이제 청문회를 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과연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는데 이번에도 불출석할 수밖에 없어 보이긴 하는데 강제할 방법은 또 없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게다가 이제 그 김범석 의장이 지금 완전히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그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나오지 않으려고 말이죠. 근데 이거를 아무리 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그 시민들, 국민이 3천만 이상이 지금 정보가 유출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유출이 안 됐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말할 계제가 아닌 거죠 지금. 그래서 피해자도 많이 속출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이런 상황에서 국회도 이제 관련 상임위를 통해서 청문회를 합니다만 어쨌든 경찰청 오늘 이제 관계장관회의에서 경찰청도 이제 참석을 하니까 수사의 관점에서 이건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미 간에도 이 외교라인을 총동원해서 미국 기업이라는 그 장막의 뒤에 숨을 게 아니죠, 이 부분은. 그래서 대통령까지 나선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김범석 의장이 아마 이번에 출석 안 할 겁니다, 아마. 안 한 상황인데 어떻게든 우리도 모든 걸 동원해서 김범석 의장을 소환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30일과 31일 양일간 열리는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은 출석하지 않을 텐데 이 출석을 또 강제할 방법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외교력을 동원해서 미국 정부에 뭐 지금 범죄 인도 조약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송환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석을 하도록 외교력을 좀 발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국민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쿠팡에 대해서 물론 뭐 개인 정보가 유출에 대해서 그에 대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까지 아직까지 완전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쿠팡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굉장히 악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서라도 이게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쿠팡 스스로가 본인들은 미국 기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 90% 이상의 수익을 낸다고 한다 그러면은 자기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 수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30일과 31일 날 열리는 상임위 청문회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로 필리버스터 전국은 일단 일단락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입장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 이 법안 명백한 위헌 따라서 제2요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뭐 두 가지 사안 다 복잡한 사안인데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법이 통과된 상황이고 대법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대법원에서 예규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번 법은 철회를 했었으면은 오히려 더 나았지 않을까 싶어요. 철회를 했다 그러면은 위헌의 논란을 아마 가셨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철회를 하면서 강행을 하는 바람에 위헌의 논란이 아직까지도 사그라들지 않고 남아 있단 말이죠. 말하자면은 대법원에서 예규를 만들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제 16개 형사재판부 가운데 두세 개를 이 내란 전담 재판부로 두고 거기에서 무작위 배당을 하면 된단 말이죠. 말하자면은 뭐 선거 전담 재판부라든가 강력사건 전담 재판부라든가 그런 일종의 그런 유로 내란 재판부를 두고 무작위 배당을 한다 그러면은 아무런 논란의 소지가 없습니다. 전혀 위헌의 소지가 없는데 지금 통과시킨 법안도 약간 비슷해요. 판사회의에서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분담위원회에서 그 준비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세 개의 재판부를 정하는 것인데 차이점은 이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16개 재판부 가운데에서 두세 개를 정해서 무작위 배당을 하는 것인데 이거는 먼저 이 재판부를 정해놓고 배당을 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판부에 맡겨뒀다 그러면은 이런 위헌 소지들이 다 무마가 되면서 잘 정리가 됐을 텐데 또 그러한 위헌의 소지를 남겼다. 또 하나는 이 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법을 만들었다. 이게 또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논란이 계속 된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대법원이 여기에 법에 맞춰서 또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이 재판부를 구성할지가 또 관건이 되겠죠. 예.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수정한다고 해서 이게 위헌 사항이 합헌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대법원의 예규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이제 민주당이 법안을 대폭 수정했잖아요. 처음에는 판사의 추천 자체를 외부에서 했기 때문에 하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위헌 소지가 명백했죠. 그건 뭐 저 그야말로 누가 봐도 위헌 소지가 너무 많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이제 바꿨는데 지금 제가 뭐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위헌 소지가 없어요 지금. 왜냐 일단 법원 지금 가장 위헌 소지가 컸던 게 그거예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는 헌법 조항이 있어요. 근데 이걸 그렇지 않고 이제 외부에서 추천을 하다 보니까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이제 재판장을 이제 선임하지 못한 결과가 됐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컸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두 번째 무작위 배당 원칙이에요. 근데 무작위 배당 원칙은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그거는 첫째 위헌 소지는 해소 완전히 됐습니다. 판사회의가 의결하고 판사회의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판사회의가 의결한 다음에 대법원장을 배제했어요.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니까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배제하고 각급 법원, 다시 말해 중앙지법원장과 고등법원장이 재판장을 임명하는 이런 이제 구조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게 통과가 됐어요. 제가 볼 때 위헌 소지가 없는데 이게 자꾸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위헌 소지가 있단 말이죠.
0.1의 위헌 소지에서 위헌은 위헌인 거예요. 위헌 소지가 완전히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거의 사실은 그 법원의 예규나 대법원의 예규나 이 법안의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사실 무작위 배당에 이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우리 네. 정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것도 말이죠.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법원에서 이 무작위 배당 전산에 의한 무작위 배당을 한다고 합니다만 명확하게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꽤 많아요. 사실은 판사들이 자기의 의사를 표시해서 나 이번 재판 좀 빼주세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다고요. 근데 이 사안 자체가 이게 45년 만에 지금 이 계엄 비상계엄이 있었던 거 아니었어요. 79년도 그리고 80년도 5월 17일 날 비상계엄이 이미 있던 걸 이제 전국으로 확대했던 거 5.18 직전. 이게 45년 만이란 말이죠. 이런 일이 앞으로 없겠죠. 근데 아무튼 이게 사후에 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무슨 2차 대전의 뭐 전범 재판에 비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네. 사후에 그런 걸 했던 거예요. 워낙 이거는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했던 그야말로 친이붙었다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거의 이제 그 대법원의 예규와 이 법안의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해졌으므로 네. 법원이 좀 전격적이고 전향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게다가 이 법안 자체가 판사회의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했다고요. 그래서 이게 위헌 소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왜 자꾸만 국민의힘에서 왜 자꾸 이걸 그런 관점에서 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차라리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말이죠. 또 위헌의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으니까 법원에 이런 걸 막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네. 어떻게든 듣기에 따라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무디게 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보다 전격적으로 이럴 때 얼마나 좋습니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도 뭔가 이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며요. 그 변화 시점이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물론 필리버스터에서는 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만 장 대표가 이럴 때 얼마나 좋아요. 이걸 왜 자꾸 그렇게 마치 윤석열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다 지난 1년이 더 됐습니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그 체포영장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그 국민의힘 중진 의원도 일부 와서 주장했던 거 아니야? 한남동 관저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다고요. 지기현 판사가 석방한 건 뭐 숱하게 얘기됐던 것이고 게다가 조희대 대법원장도 5월 1일 날 파기환송하고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불신이 있는 거예요. 법원이 자초했다고요. 근데 예규를 정해서 이렇게 하려면 거의 법안이 비슷하니까 이거를 전격적으로 하겠다. 전향적으로 이렇게 좀 입장을 바꾸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 자꾸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도대체 뭐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법원이 아마 고등법원이 거기에 법률에 맞춰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위법한 부분에 위헌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에 재판을 해서 그만한 대가로 응징을 해야 된다고 다들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 말자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아무런 흠결 없이 재판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인데 네. 지금 이제 법원에서 이제 사무분장의 권한은 사무분장의 권한은 법원장에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판사를 법관에 의해서 판사를 선정을 해서 결의를 했을 때 그게 맞는 것이냐 하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한 점의 그 하자 없이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인데 법원이 고등법원이 아마 법률에 따라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 법률적인 하자점이 없게끔 맞춰서 준비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그렇지만 누군가는 아니 법률학자라든가 헌법학자라든가 아니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든가 문제 제기를 하겠죠. 위헌 소지가 있다 얘기할 텐데 없이 재판은 진행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절차상의 하자가 없도록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 법안 통과 때 나온 것이 이제 필리버스터 이가 나왔는데 두 가지 정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조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좀 맡아달라라고 했을 때 이제 거부한 부분에 대한 논란이고 또 하나는 이번 일을 통해서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또 민주당은 만들겠다라고 한 이 두 가지인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맡지 않겠다고 한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어떻게 보기에 따라 또 다르겠죠. 그 뭐 자당의 국회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게 사유를 본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은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네. 법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본다는 것이 조금 본인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의장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부의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사실상 우리 저 야당의 입장, 소수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호영 의원의 뭐 사회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뭐 의장이 불편하더라도 그 정도는 막 이게 의회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상당히 야당의 소수 야당의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 있어서 본인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감수를 해주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주영 의원에 대해서도 입장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 양쪽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릅니다. 다른데 필리버스터라는 그 자체가 뭐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것은 뭐 없애버릴 수는 없을 테고 그렇지만은 이거를 뭐 빨리 종료시키게끔 하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 필리버스터가 존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성찰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근데 이 무제한 토론이 이제 국회법 106조의 2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제한 토론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좀 남용되는 측면이 있어요.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는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이렇게 무제한 토론하는 거. 미국은 더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미국은 의제와 관계없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게 돼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가 사실 이 뭐 저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완전 쟁점 법안이에요. 쟁점 법안이니까 뭐 당연한 건데 얼마 전에 그 가맹점법 관련해서는 이거 쟁점 법안이 아닌데도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제안한 것과 발의한 것과 똑같은 찬성하면서도 한다고 이제 그 전제라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그 계속 이 필보를 했단 말이에요.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되면은 쟁점 법안도 아닌 것도 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필리버스터 자체가 원래의 취지와 어긋나게 이게 좀 이렇게 소비되는 측면이 있다. 네. 분명히 모든 법안을 다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야당에서 주장은 그만큼 여당이 야당을 대화의 파트너로 여기지 않으니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말 필요할 때 해야지 필리버스터의 권위도 있고 물론 통과될 때 통과되더라도 국민들에게 우리 이걸 알려야 됩니다라는 그 어떤 명분도 쓰고 권위도 쓰는 건데 이게 거의 모든 법안을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무슨 법안 통과에 이게 통과 의례처럼 됐어요. 그냥 이게 뭐 살라미식으로 이렇게 24시간 되면 하나 통과.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관례가 됐잖아요. 이건 어떻게든 좀 이건 여야가 지금 여당이 야당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당이 또 여당이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소모되고 소비되면서 원래의 취지 소수 야당이 정말로 정할 수 있는 그 수단이 없을 때 국민들에게 뭔가 호소할 때 필요했던 건데 이게 그런 취지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아마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여당이 이제 개정을 추진하는 거하고 특히 아닌 게 아니라 2명이 남아 있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해도 손을 봐서 의미 있는 국회 하나의 그 권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부터 개정안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네,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에 필리버스터한 가운데서 이제 정보통신법 개정 같은 경우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한 낙법이거든요. 이것은 지난 뭐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고 했던 것을 못했던 그런 사안인데 이걸 그냥 필리버스터도 하지 않고 반대 토론도 없이 그냥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꼭 필요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민생법안 같은 경우는 좀 과한 면이 있죠. 그것은 이제 정치적인 의도로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런 이제 정보통신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언론의 입장에서 왔을 때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법에 대해서 뭐 좀 더 계속 지속적인 토론이 있고 할 텐데 이것은 저는 처리를 대통령께서 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딱 좋은 법안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게 우리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그런 것이고 우리 언론을 위해서도 이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언론들이 굉장히 위축이 될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엔 이 법안은 정치인들을 위한 법입니다. 이게 지금 만약 이 법안으로 인해서 뭐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최민희 의원의 청첩장 같은 사건이라든가 지금 김병기 의원의 각종 의혹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 사건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속실장과 관련된 의혹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 언론도 보도를 못 해요. 이제 앞으로 조금이라도 과오로 인한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보도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게 소송이 걸린단 말이죠. 그 소송이 자체가 보도를 봉쇄하기 위한 소송이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런 용도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좀 논의를 국회에서 되돌아가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김의겸 의원의 그 청담동 술집 의혹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그러면 생산자지 않습니까? 그런 생산자가 의혹을 제기했다. 우리 언론은 그 주장을 보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언론이 보도했다, 유통을 했다 그러면 유통한 우리 언론만 지금 그러면은 소송을 당하는 것이고, 그럼 의원들은 그 가짜 뉴스를 생산을 했는데 네. 그 의원들은 면책특권으로 피해를 안 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들만 보호를 받는 것이고 우리 언론들만 지금 언론들만 피해를 더 당하는 것이고 또 국회의원들은 바깥에서도 비보도 특권을 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민의힘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이 부분은 거부권 행사를 했더라도 국회에 가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된다. 꼭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보통신망법만큼은 좀 그러니까 제2요건 필요하다. 허위 조작 정보 이런 얘기 아니에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봐도 이제 허위가 어떤 것을 허위로 이제 정의를 내리느냐, 어떠한 정보, 어떠한 보도를 이제 조작으로 내리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봐도 조금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사실 과방위에서 냈던 법안의 내용이 본회의 상정될 때 또 바뀌고 계속 그랬어요. 우원식 네. 의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민주당 소속 출신이긴 합니다. 소속이 아니라 출신이긴 합니다만 너무 이렇게 자주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정보통신망법은 아무튼 이건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여당이 제안했기 때문에 아니고 말이죠. 이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손질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또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이 법안이 나왔던 이유가 유튜버들, 언론미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 이렇게 나온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유튜버들이에요. 예. 언제부턴가 특히 이제 지난해 내란 사태 이후에 이른바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 이후에 극우 유튜버들의 어떤 그러한 그 과도한 정보 생산, 전혀 사례에 맞지 않고 극우 선동에 가까운 이런 것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조차도 처벌을 못 한단 말이죠. 정치는 점점 어지러집니다.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의 이른바 극단적인 이런 세력들하고 이 유튜버하고 같이 편승하는 이상한 생태계가 형성돼서 미디어 생태계가 아주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는. 네. 게다가 그 유튜버들은 엄청난 구독자 수를 가지고 상업적 이익을 얻고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 법이 원래 나왔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른 게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네. 일단 더 쪽집게처럼 정말 대한민국의 이 미디어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정말 처벌해서 아예 발을 못 붙이게 하는 아까 쿠팡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좀 법을 더 정밀하게 외과 의사가 집도하듯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통일교 특검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통일교 특검을 받아들이면서 특검법이 빠르게 추진될까 싶었는데 대상 또 추천권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 발언이 있습니다. 이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싹 다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경원 의원님은 천정궁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나경원 의원도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말로만 특검 즉각 추진이라고 외치는데 아직까지도 법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추천권 논쟁으로 특검을 지연시키려는 꼼수가 아닌가 걱정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일단 나경원 의원 얘기하면서 특검 대상을 좀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결국 안 하겠다는 의미 아니냐라고 보기도 하고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죠. 안 하겠다는 게 하겠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금 특검을 어떻게 이제 추천할 것인가의 문제, 또 수사 대상의 문제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서로 협의를 하겠죠. 대한민국 여야가 언제 뭐 그렇게 합의한 게 된 적이 있어요? 이 특검 문제 가지고 또 상당한 기간 또 이제 신경전을 할 것 같은데 다 해야죠 이제는. 그야말로 이건 크게 봐서 대한민국의 유사 종교 집단, 뭐 특별히 뭐 특정 종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제너럴한 얘기인데 일반 종교 유사 종교 집단들이 정치와 결탁해가지고 정치를 완전 혼탁하게 하는. 그야말로 아까 헌법 얘기했습니다만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완전히 이거 어기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특정 종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지난 2021년도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 될 때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뭐 특정 종교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몇 간 2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국민의힘의 대표 경선 때 그건 권선동 의원이 이미 1억 받은 거 이미 구속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소됐고 이런 것들 차제에 여야 유불리 따지지 말고 특히 이번에 이제 그 전재수 전 장관 얘기가 나오고 임종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얘기 나오고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얘기 나오면서 이 여야에 같이 걸쳐 있는 게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이 한강에 떠도는 거 여의도에 떠도는 얘기는 뭐 상당히 많은 수의 여야 정치인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가리지 말고 다 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뭐 지금 송원수 원내대표는 야당이 지금 뭘 꼼수를 부립니까? 어차피 여야 누가 있지 몰라요. 과거에 드루킹 같은 경우도 지금의 여당이 제안했지만 결국 여당이 그때 손해 봤던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거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이거는. 네. 이건 무작위예요. 그야말로 저긴 존 론스의 그거예요. 그 베일의 법칙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자꾸만 정치적으로 서로 유불리 따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들이 이제 서로의 생각이 다르니까 추정권을 누가 가질 거냐 이건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조차도 특검에 합의해 놓은 상태에서 또 상대방 정당을 공격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여야와 관계없이 통틀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도 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고 국민의힘도 동의하는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 얘기하면서 나경원 의원도 대상이 되는 당연히 대상이 되죠. 거기에서 거론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특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만 누가 특검을 맡느냐 추천권을 가지고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저 뭐 특검의 대상과 추천권이 문제되겠죠. 특검의 대상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 나열되는 그런 여야를 떠난 정치인들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민중기 특검도 저는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국민적 의혹이 큰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대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추천을 어디에서 하느냐? 여야 한 명씩 민주당은 여야 한 명씩 하자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당연히 추천하는 의원이 대통령이 지명할 것이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지명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맞지 않은 것이고 또 민주당에서도 민변을 또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민변은 또 특정 민주당에 조금 약간 편향이 됐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대법원에서 하자 그랬더니만 민주당은 또 대부분 안 된다 그러고 있고 한데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심해서 어느 한 기관이 또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좀 씁쓸해한데 어쨌든 제3기관이 제3기관을 통해서 추천을 하시는 분을 통해서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무조건 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를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은 거의 다 됐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 내일 열립니다. 첫 구형인 만큼 특검에서 어느 정도의 형량으로 구형을 제시할지, 중형을 제시할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예상을 좀 듣겠습니다. 먼저 듣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체포방해 혐의니까 이거 지금 내란 재판은 아니에요. 지금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피고인으로서 받는 게 7개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체포방해 혐의예요. 지난번에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그걸 계속 방해했던 혐의이기 때문에 구형량이 우리가 일반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는 이제 그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뭐 이런 얘기는 아닐 거예요 아마 체포. 근데 문제는 내일 이제 그 구형을 하고 이제 결심 공판을 내일 하고 내일이죠 26일이니까 내일 한 다음에 내년 16일 날 이제 첫 선고가 내려질 거고. 지금 현재 4달까지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고요. 윤 전 대통령. 지금 일반적으로 다시 구속이 된다면 또 다시 연장되는 건데 어쨌든 구형량도 구형량입니다만 이제 다른 재판이 더 사실 핵심 재판이 많이 남아 있어요. 내일은 체포방해이기 때문에
사형, 구형, 뭐 저기 무기징역 이런 것까지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가볍지 않은 중형이 구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체포방해라는 것이 가볍지 않은 것이고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을 공권력으로 막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경호처에서 진술을 한 것을 보면은 상당한 무리가 따른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또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제한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볍지 않은 구형이 있을 것이고 구형이 있고 또 1월 16일 날 선고가 있을 텐데 민주당 쪽에서는 뭐 구속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는 것 같은데 아마도 선고도 가볍지 않게 선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